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같이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요. 마디의 기록이라는 소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한 남자의 직업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1980년대와 90년대 그 격동의 한국 사회의 맨 얼굴이 정말 그대로 드러나는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에요. 맞습니다. 주인공의 직업이 정말 파란만장하죠. 화려한 호텔리어로 시작해서 네. 덜컹거리는 기차의 서비스맨이 됐다가 갑자기 또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경호원이 되고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거리의 형사가 되잖아요.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이력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냥 줄거리를 읊는 게 아니라요. 이 남자가 거쳐가는 그 직업들, 그 공간의 변화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공간의 변화요? 네. 그 공간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시대의 어두운 이면,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부서지고 변해가는지 그걸 한번 추적해 보려고요. 자,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이 기록이 특히 흥미로운 건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그런 굵직한 사건들 있잖아요. 6월 항쟁이나 88 올림픽 같은 걸. 네, 바로 그런 사건들을 배경으로 두면서도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걸 온몸으로 겪어낸 아주 평범한 한 개인의 내면에 집중한다는 점이에요. 아, 거대의 담론이 아니라 개인의 시선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음, 특히 아까 말씀하신 공간의 이동, 호텔, 기차, 청와대, 경찰서. 이 공간들의 특성이 주인공의 심리 변화랑 어떻게 딱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지점을 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980년대 후반, 서울의 프라자 호텔. 올림픽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던 시절이죠. 네. 주인공이 당시에 아주 잘 나가던 호텔리어 사촌형 덕분에 비교적 쉽게 벨맨으로 취직을 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때 호텔리어는 선망의 직업이었으니까요. 외국인 손님 가방 들어주고 팁 받으면 짜릿하고 또 어깨너머로 배운 일본어나 영어가 막 늘어가는 자기 모습이 꽤 자랑스러웠겠죠? 그럼요. 최신 유행 외국 문화를 가장 먼저 접하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최전선에 서 있는 직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부심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군요. 네. 당시에 엔고 현상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온 진짜 목적을 알게 되면서부터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아, 바로 기생관광 문제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낮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쇼핑하던 평범한 관광객들이 네. 밤만 되면 요정에서 보낸 봉고짜를 타고 북악산 자락 어딘가로 싹 사라지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매일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내 일을 하고 손님을 응대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국가가 외화를 벌기 위해 암묵적으로 조장하던 그 부끄러운 역사의 최전선에 자기가 서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애국이다, 달러벌이다 이런 이름 아래에서 모두가 그냥 눈 감아주던 시대였으니까요. 주인공이 느꼈을 혼란이 단순히 내 직업이 왜 이렇지? 이게 아니라 아니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대체 왜 이렇지? 하는 덮은 질문으로 번져나갔겠네요. 그 혼란이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 빵 터져버립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일본인 손님이 룸서비스로 얼음을 시키는데 이걸 밤새 6번이나 시켜요. 6번이나요? 아니 술에 다 마시는 것 치고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그냥 술고래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계속되니까 주인공도 결국 참지 못하고 물어봐요. 대체 이 얼음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십니까? 네, 물어볼 만하죠. 그러자 갑자기 방 안에서 한 한국인 여성이 뛰쳐나와서 그의 입을 막고 속삭였다고 해요. 아, 그 일본인 손님이 자기가 낸 돈에 본전에 뽑겠다면서 여성의 몸에 얼음을 집어넣고 녹지 않게 하려고 계속 가져오라고 시켰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요. 와, 정말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이 얼음이라는 게 그냥 사물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차가움, 그리고 그 녹아내리는 소리. 그게 그 여성의 고통인 동시에 주인공의 자부심과 순수함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네. 밀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극을 압축한 하나의 상징이 된 겁니다. 화려한 카펫이랑 조명 아래에서 그런 끔찍한 폭력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호텔리어라는 직업에 대한 모든 환상이 그냥 다 깨졌겠네요. 완전히 박살이 나죠. 그리고 결정타가 북악산의 한 요정에서 터집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군요. 네. 한 손님이 돈가방을 가져다 달라고 호출해서 찾아갔는데 그곳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고 묘사가 돼요. 어린 여성들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일본인들, 비명 같은 노랫소리.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가방을 건네니까 손님이 팁이라면서 주인공 주머니에 10,000엔짜리 지폐 한 장을 거칠게 쑤셔 넣으면서 한마디 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침묵의 대가로 받은 돈이네요, 결국. 맞아요. 주인공은 그 모욕감에 차마 그 돈을 주머니에 둘 수가 없어서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양말 깊숙이 그 돈을 밀어넣습니다. 양말 속에. 네. 발바닥에 와닿는 그 축축하고 불쾌한 돈의 감촉을 느끼면서요. 그 행동이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주머니가 없던 사회적인 공간이라면 양말 속 발바닥은 가장 개인적이고 밑바닥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욕적인 돈을 자신의 가장 밑바닥에 숨김으로써 아, 이 썩은 내 나는 곳과는 이제 끝이다 하는 일종의 육체적인 선언을 한 셈이네요. 네. 화려함의 이면을 봤으니 이제는 좀 더 날것에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역의 기차였군요. 네. 호텔의 침묵을 팔아서 번 돈은 양말 속에 구겨 넣었지만 기차의 소음을 팔아서 버는 돈은 당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서울역 철도사업단으로 이적해서 기차 식당차의 캡틴이 되는군요. 하지만 그것도 생각과는 달랐죠. 좁은 복도에서 도시락 카트 밀고 양주 판매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다른 형태의 전쟁터였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또 새로운 종류의 벽에 부딪히게 돼요. 흥미롭네요. 폐쇄적이고 위선적인 호텔을 벗어나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개방적인 공간, 기차로 왔는데 거기서 또 다른 벽을 만났다니요? 그건 바로 신분의 벽이었습니다. 주인공의 마음속에 두 명의 여자가 들어오거든요. 두 명의 여자요? 한 명은 2층 비서실에서 일하는 압구정동에 사는 세련된 여성. 그리고 다른 한 명은 1층 식당 보조로 일하는 군산 출신의 순박한 여성이죠. 아, 그 두 여성이 각각 주인공이 갈망하는 이상과 또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상징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는 자기의 이상향인 그 세련된 여성과 데이트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아요. 오빠는 계속 이 일을 하실 건가요? 아, 뼈아픈 질문이요. 그 순간 대학교라는 세 글자 앞에서 열차 캡틴이라는 그의 자부심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네. 근데 때마침 바로 그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군산 여인과 눈이 딱 마주쳐요. 이런. 자기를 보면서 눈물 짓는 그녀를 외면하고 그는 그냥 도망치듯이 광장으로 뛰쳐나옵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기까지 한 도망의 순간인데 바로 그 순간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가 뛰쳐나온 서울역 광장은 독재 타도를 외치는 대학생들의 시위로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쉐루탄, 자료에서는 당시 소고인 지랄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지랄탄이 막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호텔이라는 밀실의 비극, 기차라는 궤도 위의 현실을 지나서 이제 시대의 광장 한복판에 그냥 내동댕이 쳐진 거네요. 그렇죠. 정신없이 도망친 지하 주차장에서 보니까 자기가 코피를 흘리고 있더래요. 최로액 때문에 터진 코피였죠.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피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흘린 영광의 피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저 여자에게 비겁하게 굴다가 도망치면서 흘린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나 초라한 피였던 거죠. 바로 그 초라함이 그를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동물이 됩니다. 그는 피 묻은 셔츠를 보면서 아까 그 군산 여인의 눈물과 자기 코피를 이렇게 겹쳐봐요. 아, 서비스맨의 어설픈 자부심이나 세련됨으로는 더 이상 나를 지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군요. 네. 그래서 갑옷을 찾기 시작합니다. 가장 단단한 갑옷. 바로 국가 권력이라는 갑옷을요. 호텔리오의 세련됨, 열차 캡틴의 자유로움.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자기를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힘,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갈망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세 번째 신분 세탁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서울역 광장에서의 굴욕 이후에 주인공이 신문에 난 청와대 경호실 소속 백경비단 모집 공고를 봐요. 아, 백경비단. 네, 운전병과의 지원에서 덜컥 합격합니다. 칼날같이 달인 제복,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그는 점차 단단한 조직의 부품이 되어가죠. 공간이 또 한 번 아주 극적으로 변했네요. 맞아요. 유동적이고 소란스럽던 기차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적이고 위계적인 공간인 청와대 내부로 들어갔어요. 네, 그의 내면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고 있었는지, 또 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얼마나 강력한 외부의 질서를 원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서울역 광장에서 최루탄을 피해서 도망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최루탄 연기를 차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게 된 거군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엄청난 아이러니죠. 그는 혼돈이 싫어서 가장 견고한 질서의 상징인 청와대로 들어갔는데 네.
매일같이 백미러로는 주가 최고 권력자의 뒷모습을 보고 차창 거꾸로는 그 질서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절규를 동시에 봐야 했습니다. 그 차 안이야말로 질서와 혼돈이 충돌하는 가장 기묘한 공간이었던 셈이네요. 네, 자신이 지키는 질서가 누군가에게는 억압일 수 있다는 걸 매일같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겠네요. 그 안에서의 내적 갈등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그 질서를 유지하는 기계의 일부가 된 거니까요. 그렇죠. 호텔에서는 추악함을 목격했고 기차에서는 차별을 목격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방관자의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 억압의 시스템 안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된 거죠. 이 경험이 그의 내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는 2계급 특징과 함께 청와대를 떠나 서울 영등포의 형사기동대로 발령을 받습니다. 형사기동대요? 네, 권력의 방패에서 이제는 거리의 범죄와 직접 맞서는 사냥꾼이 된 건데요. 바로 여기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과 마주하게 됩니다. 호텔, 기차, 청와대를 거치면서 그는 계속해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는 건 피해왔어요. 그랬죠. 하지만 형사가 되면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사건에 개입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주체가 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시대의 폭력이 가장 개인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삶에 침투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인데요. 그의 사촌 동생이 전투경찰로 차출이 돼요. 그리고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 즉 지랄탄을 쏘는 사수가 된 겁니다. 설마요? 네, 1987년 한 시위 현장에 형사로 출동한 주인공은요. 자기 사촌 동생이 쏜 최루탄이 하늘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게 아니라 네. 수평으로 직사로 날아가서 시위대 청년 이상열의 뒤통수를 강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끔찍하네요. 자료의 묘사를 보면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냥 싹 사라졌다고 해요. 네. 형사인 그는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죽음의 궤적을 자기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모든 매듭이 하나로 모이는군요. 그렇죠. 서울역 광장에서 자신을 무력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최루탄이 이제는 자기 가족을 통해서 직접적인 살인의 도구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더 이상 방관자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서울역의 최루탄은 어쨌든 남의 이야기였지만 이건 내 동생의 이야기니까요. 국가의 폭력이 가장 피할 수 없는 개인적이고 비극적인 방식으로 그의 삶을 덮친 겁니다. 나와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과 시대의 희생자라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관계로 얽혀버렸네요. 네, 사촌 동생은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울부짖으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요. 죄를 묻고 범인을 잡아야 할 형사인 주인공은 죄를 지은 동생의 붕괴를 바로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극심한 고통에 빠집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법과 질서, 형사로서의 자존심, 이런 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깨닫게 된 거죠. 결국 그가 입었던 모든 갑옷들이 호텔리어의 세련됨, 캡틴의 자부심, 경호원의 제복, 형사의 배지,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네요. 네. 그는 결국 경찰 배지를 내려놓고 자신을 정의해왔던 모든 직업의 막, 사부의 막을 스스로 내립니다. 사부의 막을 내린다는 표현이 참 아프게 들립니다. 네. 그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나 정의를 논할 자격을 스스로 박탈했다는 의미 같아요. 호텔리어에서 시작된 그의 신분 상승 여정은 결국 다시 원점으로,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셈이네요. 맞아요. 어떤 직업적 정체성도 없이 그저 동생의 죄와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할 한 명의 인간으로 남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거리의 형사로 끝나는 그의 삶은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정말 남김없이 보여줬네요. 네. 그는 계속해서 궤도를 수정하면서 더 나은 삶, 더 단단한 자아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시대라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게 됐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주인공은 수많은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목격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동조했던 시대의 폭력에 대한 대가를 가장 참혹한 방식인 가족의 비극을 통해 치르게 되니까요. 그의 여정은 어쩌면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짊어져야 했던 어떤 죄책감의 축소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주인공의 삶의 어느 한 마디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 호텔 객실에서 얼음 바스켓을 들고 있던 그 순간, 혹은 최루탄 연기 자욱한 서울역 광장에 서 있던 그 순간의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